수다몽 영상에서 사실은 유럽 편을 많이 다루었지만 주로 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리고 동부 유럽 쪽 이야기라고는 뭐 엘리자베트 바토리 뭐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동유럽 폴란드로 떠나볼 겁니다. 그 폴란드의 국왕과 그의 왕비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폴란드 그 못지않게 질곡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점령 당하기도 하고 간섭받으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요. 나라가 삼국분할 이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쪼개지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진 적도 있고 너무너무 질곡의 역사를 지나쳐서 이렇게 또 그럼에도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해서 지금 오늘날 이 동부유럽에서는 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 하기 전에 요 주인공 전까지의 폴란드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기 900년에 서슬라브족의 일파 중 하나인 폴라니에족이 지배 종족이 되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지배 종족이 이 폴라니에족이어서 이 폴란드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세기 이 전후 비슬라강, 발틱해, 폴란드 대평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지요. 서기 963년 최초의 왕 위에슈코 1세가 왕위로 등극을 하면서 피아스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용감왕 볼레스와프 1세가 즉위를 해서 이 전체 폴란드를 통일시키고 군사와 행정 조직을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때 키예프 공국을 공격해서 수도 키예프를 점령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때는 꽤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볼레스와프 1세가 사망을 한 후에 폴란드는 국내적으로 혼란과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데요. 12세기경 이 볼레스와프 3세의 아들들에 의해서 폴란드는 수많은 공국으로 쪼개져서 200년간의 공국 분할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를 폴란드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분할된 공국은 단합하지 못하고 또 몽골족 침입해오고 독일 튜튼 기사단 또 침입해오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4세기 중엽 카즈미에시 3세가 왕위에 올라서 다시 이 피아스트 왕조를 회복하고 폴란드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카즈미에시 3세가 굉장히 뛰어난 국왕이긴 했지만 또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피아스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폴란드 여왕인 야드비가가 리투아니아 대공 야기에우어와 결혼을 하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리투아니아 대공 야기에우어 부아디스와프 2세가 이제 가톨릭 세례를 받고 생겨난 왕조가 이 야기에우어 왕조예요. 자, 이 폴란드 왕은 이 리투아니아 대공인 동시에 이제 폴란드 왕이 되는 건데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 연합군이 그란불트 전투에서 그때 너무나 자신의 나라를 힘들게 했던 이 북부의 투턴 기사단을 굴복시키기까지 하면서 이 야기에우어 왕조가 이 등장을 하면서 200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특히 위대한 통치자 지그문트 1세 스타리가 집권을 했던 16세기가 이 최고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해서 폴란드의 황금기라고 불리게 되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이 지그문트 1세의 아들입니다. 자, 지그문트 1세가 첫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일찍 사망을 해서 1518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의 조카딸이며
밀라노 스포르차 가문 출신인 보나 스포르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520년 오늘의 주인공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그문트 아우구스트를 낳게 되고요. 그 아래로 4명의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사망한 전부인도 딸만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그문트 아우구스트가 이들의 유일한 아들이었지요. 자, 지그문트 아우구스트는 왕세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귀족들의 세력이 너무 세서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지그문트 1세가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다음 왕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그문트 아우구스트를 폴란드의 공동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1529년에 리투아니아 대공으로 임명을 하고 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1530년에 대관식을 치러서 폴란드 국왕 자리에 올린 거죠. 자, 지그문트 1세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폴란드 공동군주가 되어서 지그문트 2세가 되었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지그문트 2세는 1543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페르디난트 1세의 장녀 엘자베타와 결혼을 합니다. 지그문트보다는 이제 6살 연하의 여인이었다고 하는데요. 페르디난트 1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영상 중에 수다몽 영상 중에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로마제국 카를 5세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의 동생이 바로 이 페르디난트 1세입니다. 그러니까 카를이 나중에 이제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이 중유럽과 신성 로마제국 황제 자기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페르디난트가 헝가리의 안나, 그러니까 헝가리의 왕녀인 안나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처남이 헝가리 국왕 러요시 2세였는데요. 이 러요시 2세가 하필이면 후사 없이 사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페르디난트 1세가 내 와이프가 헝가리의 왕녀야 라며 이 안나의 권리를 통해서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계승권을 주장했고 그래서 결국 헝가리와 보헤미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폴란드 국왕은 원래 헝가리의 국왕을 겸할 정도로 폴란드와 헝가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페르디난트 1세는 이 폴란드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지그문트 2세와 엘리자베타, 자신의 딸 엘리자베타를 결혼시킨 겁니다. 자, 사실 지그문트 2세와 엘리자베타는 친척 관계입니다. 자, 맨 꼭대기에 카지미에시 4세 보이세요? 요 카지미에시 4세가 폴란드 국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그문트 2세의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분께서 합스부르크가의 엘리자베트와 결혼을 해서 13명의 자식을 낳아요. 자, 그 중에 장남이 여기 아래에 울라슬로 2세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헝가리 국왕이 돼요. 그리고 5번째 아들인 지그문트 1세, 그러니까 지그문트 2세의 아버지가 이제 폴란드의 국왕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지그문트 1세는 보나스포르차와 결혼을 해서 지그문트 2세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넘어오셔서 울라슬로 2세는 안드푸아와 결혼을 해서 2명의 자식을 낳는데 바로 헝가리의 안나와 헝가리의 국왕 러요시 2세를 낳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헝가리 안나가 페르디난트 1세와 결혼을 했죠. 자, 그 밑에 이제 엘리자베타 있고 또 카탈리나 있고 또 그 뒤에 뭐 막시밀리안 2세 있고 등등등 또 수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밑에 뭐 그 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페르디난트 1세와 헝가리 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타와 지그문트 2세가 결혼을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자베트의 외할아버지 울라슬로 2세가 지그문트의 큰아버지인 거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제 친척관계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계를 좀 이해하셨으면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럽 왕가, 특히 이 합스부르크가가 근친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교회법상 8촌 이하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교회의 사면장까지 받아가면서 두 사람은 이 힘든 험난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결혼은 2년 만에 짧게 끝나고 맙니다. 엘자베타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지병이 있었어요. 아니, 간질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략 결혼인데 신부가 이제 간질 증상을 보이니까 지그문트는 신부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스포르차가의 이 시어머니 엘리자베트. 자, 이 보나 스포르차가 이렇게 나이가 있었을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 보나 스포르차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며느리인 이 엘리자베타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한 데다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인지 결혼한 지 2년째 해인 1545년 봄에 이때 남편인 지그문트 2세는 와이프 혼수품 챙기러 떠나고 없었는데 그때 남편의 부재 속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합스부르크가의 여인들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약할까요? 사실 제가 앞쪽에 생략을 했었는데 페르디난트 1세가 스페인의 그 미친 후아나라고 불리는 후아나 여왕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후아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엘리자베타는 후아나의 이제 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모계로 뭔가 어떤 약한 뭔가가 유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잃은 지그문트 2세, 사실 국왕의 임무 중 하나가 후계를 두는 것이니까 그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부모님들은 아유, 내 아들 빨리 재혼시켜야겠네 하며 또 다른 혼처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폴란드 왕가에 도움이 될 그런 며느리를 맞을 것인가 고심을 하면서 유럽 각국의 왕가들을 두고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었어요. 지그문트는 이미 어떤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긴 뒤였으니까요. 자, 그 여인 바로 이 여인인데요. 자, 지그문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의 이름은 바르바라 라지비우라는 여인입니다. 지그문트는 1544년부터 리투아니아 대공직을 맡았으니까 리투아니아의 이 대공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종종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바르바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르바라의 가문 라지비우는 리투아니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어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에서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권력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헤트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군 지휘관을 뜻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때까지 헤트만이 25명이 있었는데 이 라지비우 가문에서 6명을 배출을 했대요. 그리고 이 바르바라의 아버지 예르지 라지비우 역시 헤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에서 군사를 이끌었던 정말 대단한 군사 지도자였는데요. 모스코바 대공국, 코사크, 그다음에 크림 타타르 등의 이 주변 나라들과 벌였던 수많은 전투에 참전을 했고 30번 이상의 이 승리를 거둔 아주 뛰어난 명장이어서 리투아니아의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여서 리투아니아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문의 배경이 뛰어나도 왕족이 아니잖아요. 지그문트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바르바라의 미모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바르바라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금발머리에 아름답고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날씬한 몸매를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당대의 여인들에 비해서 늘씬하고 키가 좀 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옷빨이 아주 잘 받았고 또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르바라는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잘 꾸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를 아주 센스 있게 잘 착용을 했는데 특히 진주를 좋아해서 진주 장신구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또 예쁜 게 다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정말 잘 받아서 그림도 잘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승마에 악기 연주에 신학 공부까지 했고 정말 사기캐인 게 6개 국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 6개 국어를 사용할 줄 알았던 그런 엄친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르바라는 과부였어요. 1537년 봄 17살 어린 나이에 리투아니아의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백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또 너무 길어요. 스타니슬로바스 고슈토타스라는 남자인데 또 이 국왕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봐요. 남편이 바르바라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고 차갑게 대했다고 하니 바르바라도 역시 남편에게 냉담하게 대했다고 하고 두 사람은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냉담하게 지내다 보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녀가 불임이다 라는 소문도 나고요. 마녀다 라는 소문도 납니다. 바르바르가 마녀여서 신이 아기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던 거죠. 너무 예쁜 여인이다 보니 이런 소문까지 따라다니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사하게 됐는데 이 역시도 바르바라가 독살한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녀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구애를 하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지그문트 2세였고 그녀 역시 지그문트 2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자, 두 사람의 사랑.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바르바라와 지그문트가 언제부터 연인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지그문트가 엘리자베타와 결혼을 한 게 1543년이에요. 그리고 엘리자베타가 사망을 한 게 1545년이고요. 그런데 지그문트가 빌뉴스에 머무르기 시작한 게 1544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기가 결혼을 했던 그 시기랑 좀 겹치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지그문트가 엘리자베타에게 애정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불륜이 아니었다고 해도 와이프가 죽고 바로 이 바르바르에게 넘어간 것이니까 정말 전 부인에게는 애정이 없고 정말 쓸쓸히 좀 안타깝게 죽음을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 바르바라 라지비우가 리투아니아에서 최고의 명문 귀족이었다고 해도 이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이나 귀족들에게는 전혀 결혼 대상에 오를 수 없었어요. 폴란드 왕가에 도움이 될 유럽 왕가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그문트에게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르바라가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그문트는 종종
나 사냥 좀 다녀올게 하면서 나가서 바르바라와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1546년 1년 동안 기록에 사냥을 233일 동안 나갔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 거의 매일 뭐 사냥을 핑계로 만났다는 거고, 또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순간에는 보고 싶엉 하면서 맨날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바르바라의 가족들은 이런 지그문트와 바르바라의 모습을 몹시 걱정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국왕에 뭐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소문이 더 나빠지고 또 가문의 명예도 떨어지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 바르바라가 만약에 이 폴란드의 국왕인 지그문트와 결혼을 한다면 자신의 가문은 권력을 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르바라의 형제들과 사촌들이 강수를 둡니다.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거 데리고 노는 거 아니에요? 바르바라와 결혼할 거 아니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면서 지그문트를 자극하는 말을 한 겁니다. 자, 예상대로 지그문트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1547년 바르바라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때 바르바라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때 아기를 낳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방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라는 편지를 지그문트에게 보내왔다고 하니까 아기는 유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그문트는 이때도 어머니로부터 계속 재혼을 할 것을 종용받고 있었는데요. 1548년 지그문트 1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지그문트는 폴란드로 돌아와서 단도광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혼 이야기가 오갔겠죠. 그런데 지그문트가 저 결혼했는데요? 하면서 폭탄을 팡 터뜨립니다. 자, 지그문트의 이 폭탄 한 방으로 폴란드 왕가는 난리가 납니다. 왕실은. 자, 의회에서는 어떻게 우리 허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며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특히 어머니 보나 스포르차의 반대가 어마무시했습니다.